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남긴 위대한 인물, 제갈량의 흥미로운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가르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에서 제갈량의 숨겨진 면모와 위대한 업적들을 통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갈량은 완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준수한 외모, 깊이 있는 지혜, 선풍도골의 풍모, 그리고 청렴하고 모범적인 생활 방식까지 두루 갖추었죠. 이렇게 완벽한 인물이 어떤 아내를 선택했을지는 동시대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의 늘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제갈량은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음식, 교통, 군사기술부터 정보와 오락에 이르는 그의 위대한 발명품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다음의 흥미로운 전설들은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할 것입니다. 이 재능 넘치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고인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정보와 가치 있는 교훈을 많이 제공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적 재능으로 이름을 떨치다. 역사서에 따르면 8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스스로 방덕공에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는 늘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며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덕공은 어린 제갈량이 일찍이 예법을 깨닫고 있음을 보고 그에게 개인 서재를 개방하여 마음껏 책을 읽게 했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지도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물감별에 뛰어났던 방덕공은 제갈량에게서 남다른 면모를 발견하고 특별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비범한 재능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융중에 머물고 있던 제갈량을 보고 방덕공은 그를 와룡, 즉 누워있는 용이라 칭했습니다. 이는 마치 깊은 웅덩이에 몸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다가 하늘로 솟아올라 큰 일을 도모할 미래의 영웅을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방덕공이 제갈량에게 이 특별한 호칭을 부여하자 제갈량은 하룻밤 사이에 형주 땅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방덕공은 형주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조카인 방통 또한 사마휘에게 봉추, 즉 어린 봉황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 고인의 지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방덕공은 형주 지역에서 높은 학식과 명성 그리고 권세를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제자에게 와룡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바로 자신의 명성을 빌려 제갈량을 은밀히 세상에 추천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문화에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와룡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얻은 이는 오직 제갈량 한 명뿐이었습니다. 물가에 가까이 살면 물고기의 습성을 알고 산에 가까이 살면 새소리를 안다는 말처럼 제자의 학문적 재능을 스승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방덕공은 제갈량의 비범한 재능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간파하고 더욱 심혈을 기울여 그를 가르쳤습니다. 훗날 제갈량이 큰 성공을 거두자 방덕공은 자연스럽게 이 천재적인 전략가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분명 큰 행운이지만 그것은 단지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한 충분 조건은 바로 각 개인의 부단한 수양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고 갈고 닦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사부는 문으로 이끌 뿐 수행은 개인의 몫이다 라는 옛말처럼 말입니다. 2. 제갈량, 아내를 고르다. 당시 사람들은 제갈량이 황승원의 딸과 결혼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송지가 삼국지에 주석을 달며 공명처럼 아내를 고르지 말라, 그저 못생긴 황승원의 딸을 얻었을 뿐이다 라고까지 썼을 정도입니다.
이는 제갈량처럼 훌륭한 조건을 가진 인물이 못생긴 아내를 택한 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황씨 부인이 제갈량의 성공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다소 교조적인 시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홀령은 황승원의 딸이었습니다. 황씨 집안은 형주 지역에서 방씨 집안과 비견될 만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황씨 부인은 피부가 검고 용모가 투박했으며 심지어 얼굴에 커다란 점들이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황승원은 이름난 명사로 황씨 가문의 수장이자 채모의 매형이었으며 유표와도 친척관계였습니다. 양양기에는 연암 지역에 황승원이라는 명사가 있었는데 그의 성품이 고상하고 활달하며 진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승원은 젊은 제갈량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접 제갈량의 초가집으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리 예쁘지는 않네. 게다가 좀 괴팍하고 머리카락은 노랗고 피부는 검으며 외모도 좋지 않지. 하지만 재능과 품행은 갖추고 있네. 이 아이를 자네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뜻밖에도 제갈량은 기쁨을 표했고 황승원은 매우 놀랐습니다. 제갈량은 키가 크고 준수하며 재능이 뛰어났고 비록 고고한 성풍으로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많은 선배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주 지역에 적지 않은 부모들이 그를 사윗감으로 이상적이라고 여겼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갈량이 황승원과 친분을 쌓아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에서 황승원의 딸과 결혼하는 하책을 택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일찍이 방덕공과 사마휘의 호의를 얻었고 이미 많은 명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억지로 황승원과 친분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훗날 유비에게 보여준 제갈량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면 그가 명예나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소설 삼국지 연애에서 나관중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후 제갈량의 아들인 제갈첨은 자를 사원이라 한다. 그의 어머니 황씨는 황승원의 딸이다. 그녀는 용모는 추했지만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며 위로는 천문에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리에 밝았으며 모든 종류의 책을 섭렵했다. 무후가 남양에 있을 때 황씨 부인이 현숙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청혼하여 아내로 맞이했다. 어떤 일화에 따르면 제갈량이 처음 청혼하러 갔을 때 황홀령은 그에게 깃털 부채를 정표로 건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보니 선비님께서 아버지와 천하의 대사를 논하시는데 웅대한 포부가 참으로 크셨습니다. 하지만 조조와 손권을 언급하실 때면 눈썹에 근심과 걱정이 역력했어요. 이 부채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얼굴을 가리시라는 뜻입니다. 이 일화는 황홀령이 단순히 학식이 깊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섬세하고 뛰어난 통찰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이 깃털 부채는 훗날 제갈량의 몸의 일부처럼 늘 지니는 물건이 되었고 그가 정사를 논할 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인의 지혜, 깊이 생각해 볼 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당사자들의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간의 편견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잘 맞고 뜻이 통해야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해로동열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겉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에 배우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두 영혼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건사회에서는 여성을 곰, 공손함, 용, 용모, 언, 말씨, 행, 행실이라는 4가지 덕목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신의 관점에서 용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재정의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숭배하는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닌 영혼의 아름다움, 즉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적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더욱 다릅니다. 여인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비치면 그만입니다. 적어도 지혜, 인자한 마음, 그리고 자신감은 우리가 매일 더 아름다워지도록 돕는 견고한 요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외모가 어떻든 단정하고 깔끔한 태도는 여러분이 더 좋은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황부인의 뛰어난 기계 발명 재능. 제갈량 이야기에는 범성대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갈량이 형주 땅에서 이미 명성이 높아 집안에 늘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이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황부인은 맷돌 기계를 발명했는데 이는 시간과 노동력을 모두 줄여주는 매우 효율적인 장치였습니다. 심지어 제갈량마저도 깜짝 놀라 아내를 스승으로 모시고 목재기계 제작 원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후에 제갈량이 발명한 모구유마, 목류유마 역시 황부인이 창안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황부인의 뛰어난 재능은 제갈량이 그녀를 소중히 여긴 주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고인의 지혜, 깊이 생각해 볼 점. 황월령은 당시 사회에서 외모 때문에 높이 평가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정한 실력은 제갈량처럼 재능 있는 남편마저 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떤 시대의 여성이라도 빛을 발하고 자립하며 남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집안일을 완벽하게 돌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군사작전을 위한 지능적인 식량 운송도구 개발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공한 남자 뒤에는 항상 여자가 있다는 말이 정말 옳다는 것을 그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 흔치 않은 변치 않는 사랑. 결혼 후 제갈량은 아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처럼 존중했습니다. 황부인 또한 제갈량과 결혼한 이후 모든 집안일을 현명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제갈량이 가정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덕분에 제갈량은 학문과 경력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승상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의를 지키며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없었을 때조차 제갈량은 첩을 얻을 생각 없이 형인 제갈근의 아들인 제갈규를 양자로 삼아 훗날의 후사를 이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부인이 제갈량의 아들인 제갈첨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제갈량의 지혜로운 삶과 업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80자 길이의 편지, 바로 계자서입니다. 계자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군자의 덕성은 고요함으로써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써 덕을 기른다. 담백하지 않으면 뜻이 밝지 못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 배움은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재능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재능이 열리지 않고 뜻이 없으면 학업을 이루지 못한다. 게으르면 정통할 수 없고 성급하면 심성을 수양할 수 없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의지는 사라진다. 몸은 이미 늙었는데 세상 일을 아직 알지 못하니 집안은 쓸쓸하고 슬프며 후회해도 이미 늦으리라. 삶의 의미를 논하다. 현명한 아내는 집안에 복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지요. 제갈량이 마음 놓고 온전히 자신의 재능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명하고 유능한 아내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당시 봉건사회의 낡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 외모를 따지지 않았고 자녀 출산에 대한 압박도 주지 않았으며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여 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할 어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잘생기고 재능 있고 덕망 있으며 공명과 사업까지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드문 순정함까지 갖춘 시대를 초월한 남성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모범적인 남편이자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5. 제갈량, 연노를 발명하다. 중국의 사료에 따르면 연노는 제갈량이 삼국시대에 조위를 공격할 준비를 할 때 발명한 그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촉한군은 위, 촉, 오 삼국 중 병력이 가장 적었고 조조의 군대에 비해 약 10분의 1, 손권의 군대에 비해서는 약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제갈량의 이 발명은 강력한 적들의 막대한 병력에 맞서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는 8치 길이의 쇠로 만든 화살을 사용했으며 한 번에 10개의 화살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었고 당시 최고의 병기로 여겨질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후에 이 노는 퇴산노 혹은 제갈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964년 고고학자들은 중국 성도 근처 타이퐁마을에서 청동으로 만든 노 기계를 발굴했습니다. 이 노는 후주 유선시대 경요 4년 2월 30일에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갈량이 사망한 지 27년 후입니다. 이 노는 바로 제갈량이 개량한 연노와 같은 종류였습니다. 제갈량 시대보다 약 400에서 500년 전 베트남에서는 까올로라는 인물이 신노를 발명했습니다. 제갈량이 이 신노의 제작 비법을 참고했는지 알 수 없지만 두 노에 대한 묘사는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트남의 신노는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었고 모든 화살촉은 날카로운 구리로 덮여 있었으며 화살촉 끝에 3개의 날이 있어 상처 면적을 넓혀 출혈이 심하고 잘 낫지 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설은 이 노를 신격화하여 영광신기라고 불렀습니다. 영남적괴라는 책에는 노를 들고 적군을 겨누면 그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려면 뛰어난 전략과 용맹한 병사들의 사기 외에도 군사기술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군비 경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6. 제갈량, 자신의 매장 위치를 예언하다.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제갈량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임종 직전 그는 장수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 넣고 밧줄로 묶은 다음 병사들로 하여금 한중으로 철수하는 군대를 따라 운반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밧줄이 끊어지는 곳이 바로 자신의 묘지가 될 것이라고요. 병사들은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관에 밧줄을 묶고 한중으로 철수하는 군대를 따라 관을 운반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관을 운반했지만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군산에 이르자 매우 튼튼했던 밧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둘러 관을 내려놓고 삽을 찾아 구덩이를 파 관을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막 흩어지자 관이 놓인 곳의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제갈량의 관을 완벽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제갈량은 병사들에게 어떤 재산이나 부장품도 함께 묻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묘혈은 관에 딱 맞도록 작게 만들고 크게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표식을 남겨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삶의 의미를 논하다. 제갈량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고 촉한의 병단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사후 문제까지 모든 일을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제갈량은 젊은 시절 융중의 한적한 곳을 택해 몸을 닫고 재능을 연마하여 학문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비와 함께 큰 뜻을 펼치며 청빈한 삶을 살았고 승상에 올랐을 때조차 그러했기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는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한적한 숲속 산을 택해 안식처로 삼았으며 흔적을 남기거나 재물, 명예를 얽매이지 않았기에 그의 묘소는 영원히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숨기고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병사들에게 후방 방어 진영과 매복 전술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만 전술은 사마이와 조위군을 크게 위협했고 그 덕분에 촉한군은 제갈량의 시신과 함께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다를 쫓아냈다 라고요. 삼국지 연해에는 제갈량이 임종 직전 남긴 유언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장례를 치르거나 깃발을 흔들고 북을 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큰 제단을 만들어 내 시신을 그 위에 앉히고 입에는 쌀 7발을 물리고 발밑에는 등불을 밝혀라. 군영에서는 평소처럼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슬피 통곡하지 말라. 그래야만 장성, 장신이 떨어지지 않고 내 혼백도 스스로 떠오를 것이다. 사마이가 장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감히 경솔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우리 군은 비로소 은밀히 조용히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마이가 추격해 온다면 진영을 갖추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다시 치며 내 목상을 실은 수레를 군대 앞으로 밀고 나가 모든 장수들에게 좌우에 서게 하라. 사마이가 그것을 보면 필시 두려워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이죠. 7. 제갈량의 신묘한 예지력, 자손의 목숨을 구하다. 전설에 따르면 제갈량은 세상을 떠나기 전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남기며 후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위험에 처하거든 이 주머니를 열어라. 내가 승천한 후 너희 중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집을 허물고 벽 안에서 종이뭉치를 꺼내보아라. 그 안에 목숨을 구할 방법이 들어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 사마위의 손자인 사마염이 황제로 즉위했고 제갈량의 후손들을 처벌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마염은 조정에서 제갈 가문의 장수에게 사형을 명하려 했습니다. 사마염이 입을 열어 물었죠. 너희 선조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느냐? 제갈 가문의 후손은 제갈량의 유언을 설득하게 황제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염은 병사들에게 집으로 가서 그 종이뭉치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만 있었는데 위에는 황제 폐하께서 열어보소서 우광 나이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세 걸음 물러서시오 라는 몇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마염은 약간 의심했지만 즉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세 걸음을 물러서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들보가 황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곧장 떨어져 책상과 의자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마염은 너무나 놀라 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이어서 편지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폐하의 목숨을 구했으니 폐하께서는 내 자손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편지를 다 읽은 사마염은 제갈공명의 신과 같은 예지력에 내심 감탄하며 즉시 그 장수의 관직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인의 지혜, 삶의 의미를 논하다. 제갈량과 그의 가문은 평생 청렴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을 때도 그의 가문은 적었죠. 이를 일러 재물이 가벼우면 원한도 적다고 합니다. 중국에 제갈량이 있었다면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정감록이나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운명을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역에 통달하고 태을, 둔갑, 유김, 대둔과 같은 삼식의 술법에 정통했던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오직 복덕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자식들에게 몸을 닦고 덕을 기르며 청렴하게 살아 복을 쌓으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자신의 영리, 이리술법을 사용하여 사마염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자손들에게 복덕을 남겼고 그 덕분에 그의 후손들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8. 제갈량, 공명 등을 발명하다. 제갈량이 천등, 즉 공명 등을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조위의 장군 사마이에게 서성에서 포위되었을 때 제갈량은 이 천등을 만들어 하늘로 띄워보냈습니다. 천등에 담긴 구원 메시지를 읽은 인근 지역의 병사들이 달려와 그를 포위에서 구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공명등은 종이로 만들어 하늘로 띄어보내는 일종의 등입니다. 등을 태운 후 등 아랫부분의 입구는 대나무살로 바구니처럼 만듭니다. 지름의 길이와 등 높이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등 입구의 지름은 약 0.8m이고 등 몸통이 높이는 약 1m입니다. 등 입구는 종이를 붙이는 틀 역할을 합니다. 등용 종이는 질기고 튼튼하며 바람의 추진력을 견딜 수 있는 전통 한지나 얇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등심지는 기름이나 동물성 기름, 옛날에는 돼지 기름을 주로 사용해 적신 천조각으로 만듭니다. 등 입구에서 등심지를 묶을 수 있는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을 태울 때는 균형을 잡고 등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불은 등 안의 공기를 가열하여 팽창시키고 가벼워진 공기는 등을 천천히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가벼운 바람을 만나면 등은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천등은 1km까지 높이 날아오를 수 있고 5에서 10km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등은 동양 문화권의 전통적인 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소원을 종이에 써서 등에 붙인 다음 등 안에 불을 붙여 하늘로 띄어보냅니다. 천등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천지가 감응하여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인의 지혜, 삶의 의미를 논하다. 어려움 속에서 지혜가 빛나는 법이죠. 위기의 순간들이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좋은 발명품들은 널리 퍼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9. 제갈량이 공명기를 발명하다. 제갈량은 천문과 지리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병법은 물론 검은고, 바둑, 시문, 그림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무술훈련이나 전술연습 혹은 활 쏘기만 한다면 너무 지루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고력과 계산 능력을 자극하고자 제갈량은 병사들이 한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둑을 발명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공명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바둑판에는 중앙칸을 제외하고 32개의 말이 놓입니다. 말들은 가로나 세로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칸을 뛰어 넘어가야 하고 뛰어넘은 말은 제거해야 했습니다. 플레이어의 최종 목표는 바둑판에 단 하나의 말이 남고 그 말이 중앙칸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지혜의 생각. 부하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각 대상의 근기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유능한 스승은 배움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심지어 오락성까지 겸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은 그 덕분에 배울수록 열정적이고 밤낮으로 멀리하지 않게 되며 심지어 군영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죠. 제갈량은 왜 이미 존재하는 장기나 바둑 같은 게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자신만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용감하게 끝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10. 제갈량이 만두를 발명하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제갈량이 중국의 만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남부의 남만족 왕 맹획과의 전쟁 후에 만두를 고안해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갈량과 총나라 군대는 중국 남부 지역, 지금의 운남성과 북부 미얀마 지역인 남중을 정복하고 돌아오던 중 한 번은 물살이 거세고 매우 위험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맹획은 제갈량에게 이곳의 풍습에 따라 남자 50명의 머리를 제물로 바쳐 강에 던져야 강의 신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고 그래야만 군대가 이 위험한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어느 누구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 말 등 가축의 고기를 조금 사용하여 사람 머리 모양을 한 빵 껍질 안에 고기소를 넣고 강에 던졌습니다. 만두 껍질은 미라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물을 넣어 발효시킨 다음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제갈량의 군대는 그 후 강을 안전하게 건넙니다. 이 소식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그때부터 그는 그 빵을 만두라고 불렀습니다. 50개여 만두는 낡은 악습을 바꾸어 놓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지혜의 생각. 낡은 악습을 바꾸려면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굳건히 유지됩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만두는 중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는데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맛있고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모양도 점점 다양해지면서도 기본적인 조리법은 크게 변하지 않아 먹기 쉽고 만들기도 쉬우며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 제갈량이 돌로 팔진도를 만들다. 사람들은 제갈량이 고대 중국 철학의 팔괘 이론을 적용하여 팔진도라는 돌로 된 진법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진법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깁니다. 제갈량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자연의 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늘 지략이 풍부했습니다. 삼국지 연의는 제갈량의 신묘한 계책과 예측 능력을 동호군이 유비를 추격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묘사합니다. 제갈량은 동호군의 진격을 막고 유비를 구하기 위해 돌로 팔진도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과연 제갈량이 만류했지만 유비는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공격했고 결국 화공으로 인해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육손이 유비군을 서쪽으로 추격하다 규관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말을 타고 앞을 내다보니 강변 산기슭에 살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손은 말을 돌려 장수들에게 매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진격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이곳 토착민들은 제갈량이 사천으로 들어가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곳을 지나갈 때 모래밭에 돌로 진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매일 그곳에서 구름처럼 살기가 솟아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육손은 이 말을 듣고 말을 타고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돌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산등성이에서 말을 멈추고 사방팔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몇 명의 기병을 이끌고 산을 내려와 돌진 안으로 곧장 들어가 구경했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치고 모래와 자갈이 하늘을 가리고 땅을 뒤덮으며 맹렬히 휘날렸습니다. 돌들은 칼날처럼 뾰족하게 솟아 있었고 모래는 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강물은 거세게 휘몰아치며 북소리와 칼날 부딪히는 소리 같은 굉음을 냈습니다. 육손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내가 제갈량의 계략에 빠졌구나. 이 돌로 된 팔진도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며 10만 정예병에 필적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호의 대도독이었던 육손은 전략에 능했지만 이 진법에 들어서자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장인인 황승원이 와서 탈출 방법을 알려줄 때까지 육손은 목숨을 보전할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육손은 제갈량 선생의 지혜와 재능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지혜가 말하길 제갈공명은 뛰어난 계략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고 그 덕분에 유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육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자신의 모든 목숨이나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갈량의 생애에 관한 11가지 흥미로운 전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서 씨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했던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 채널 고인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인의 지혜 채널의 특별 강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